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새해 첫 시간 저희 토론 주제는 2022 청년 민심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는 올해 유독 청년들의 생각과 표심에 관심이 큽니다. 비단 선거가 아니어도 요즘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참 많다는데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먼저 청년,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민 위원장님, 청년, 예전에는 저희들이 젊은 층, 젊은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030이라고도 하고 청년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년의 정의들하고 좀 달라졌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관련한 법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사실 청년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청년기본법에서는 19살에서 34세 이하의 시민들을 청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는 18살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들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상에서의 정의도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 아마 사회문화적인 부분들까지 결합이 되게 되면은 청년에 대한 정의가 조금은 아무래도 어렵고 복잡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는 청년이라고 했을 때 단일한 청년이라고 하는 담론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역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청년과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 그리고 성소수자, 성별, 장애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이주민 가정, 다문화 가정의 2세인가,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졸 혹은 전문대를 졸업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청년의 다양한 삶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선한희 위원장님은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이 되셨어요? 네. 예, 어떤 조직입니까? 저희 사실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라고 해서요. 예. 좀 민주당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팀으로 좀 구성되어 있고요. 좀 기민성과 그리고 좀 자율성이 보장된 선거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청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요즘 청년이라고 하는 얘기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최민 사목자님 말씀에 동의되는 것 중에 이제 MZ 세대라고 불리긴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본인들을 MZ 세대로 불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의되기가 쉽지 않고 다양한 삶이 존중하고 그 삶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문법이 새로 필요한데 자꾸 어떤 특성으로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그들을 묶어내려고 하는 이 사회의 아주 구태적인 관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청년들의 마음이 좀 왜곡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개개인의 삶 자체를 존중하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만 그 마음도 같이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태한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대위 대변인님 나오셨는데요. 지금 대학생이시라고요? 네네, 지금 대학생 3학년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22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청년, 요즘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청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최민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에 따라서는 규정하는 나이가 각기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선한희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감하는 부분은 어쨌든 청년들은 뭔가의 특성에 따라서 자신들이 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일단 지금 통상적으로 2030 세대를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청년들에게 다른 기존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청년들과의 다른 가치가 있다면 그 개념을 희소 가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이제 그 이외의 것을 사치로 여긴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년 세대는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것을 희소 가치라 부르는데요. 청년 세대는 지금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무의미하거나 조금 휘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세운 가치의 기준에 부합을 한다면 뭐 서슴없이 지갑을 열거나 아니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것이 요즘 청년들이 조금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은 뭐 기성세대가 인위적으로 정한 그런 정의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태한 대변인님은 또 청년 세대의 특징들을 조금 몇 가지 열거를 해주셨습니다. 선한희 위원장님,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요즘 청년 이야기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기성세대들이 필요에 의해서 좀 정의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해 주셨는데 이번 대선에서 청년 많이 언급되고 많이 소구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가장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한 표층이 가장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마 표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어느 집단은 적어도 이 당에 표를 준다는 공식이 약간 존재했다면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그런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이 청년들의 마음을 좀 훔치기 위해서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거나 특히 행보마저도 실제 청년들을 만나는 행보를 굉장히 광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청년들의 표를 끌어들여야 되는 게 선한희 위원장님의 지금 임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의 가장 큰 그렇군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태한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신의 가치 판단을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중도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치 관심도와 효능감이 어쨌든 2022년 그리고 2020년 이 두 해 사이에 여러 이슈들을 거치고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확고한 지지층이나 콘크리트층이 이제 거대 양당 모두 일정 수준 확고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도층 표심이 분명 중요해졌고 아까 선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들 사이에 중도층이 워낙 많은 집단이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예, 두 분 말씀하고 거의 같은데요. 예. 저는 구체적으로는 지난 11월 말에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되게 유의미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20대 분들의 4분의 1, 25.3%가 지지 후보가 없다. 예,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답변도 27.7%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점을 비춰본다면은 사실 기성 정치에 대해서 구태의연함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 현재 젊은 세대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성세대에 대해서 구태의연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다음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기성 정치권을 청년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동산, 취업난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걸 누구 책임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지금 청년들은 여당 책임이죠. 그런가요? 예. 네, 뭐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 정권이 뭐 이제 5년 차에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은 저희가 뭐 했지만 또 사실 그 장기적인 뭐 책임은 뭐 다른 데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여당이 취업난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사실 정책의 초기 단계에 이미 좀 약간의 혼란들이 있었어요. 정책이 변동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웠던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민주당, 여당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시죠? 일단 부동산 폭등은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제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애초에 집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치권 전체의 실패로 돌리는 것 자체가 예. 이제 지금 구조적으로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원내의 상황도 극단적인 여대 야소 상황이고 야권의 입김 자체가 절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반대로 여당의 권력이 매우 셌던 만큼 그 책임은 당연히 여당과 정부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정당 혹은 한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체감상 느끼시겠지만 물론 지금이 엄청난 이제 부동산 상승 더 나아가 사실 주거권의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이 전 정부에서부터 그런 조짐들이 보였고 특히나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었다. 즉 빚을 많이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시민들이 받는 시그널, 그러니까 신호는 빚을 내서라도 사야겠구나. 어차피 지금 근로소득, 즉 노동소득으로 벌어들 수 있는 소득이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라도 확보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고 있을 거거든요. 청년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산 격차가 이미 너무나 크게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좁힐 수 있는 게 어느 정부의 원인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정말 거대 양당이 모두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목소리 정말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민주당 책임이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뭐
뭐 완화적인 정책적인 실패는 과거 정권부터 지금 누적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취업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 참 취업 어렵죠. 이건 역시 글쎄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요. 예. 저는 이 질문 받을 때 가장 고민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노동을 통한, 그러니까 근로를 통한 소득이 얼마만큼 그럼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86세대로 불리시는 60년대생의 분들이 예. 30대에서 40대가 되어갈 때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대략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현재 2030 세대분들이 겪고 계신 거는 사실 그 증가율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통계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청년층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가 이미 아닙니다. 예. 예, 대부분 상당수가 불안정한 일자리고 그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체감상으로의 그 소위 실업률이 20%대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어느 일자리를 가든지 간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업한다고 그래도 그걸 보장받을 수 없다. 그 지경에 와 있다. 지금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저희 같은 시민사회단체는 그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의 86세대 같은 경우는 취업에서 충분히 삶도 그다음에 안정적인 삶도 유지할 네. 수 있었던 반면 지금은 그 정도로 불안정한 시대다라는 진단이시잖아요. 선한희 위원장님도 뭐 네, 그러니까 그 최민 국장님 말씀처럼 예전 세대의 목표와 꿈이 예. 취업을 하고 그 소득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한다는, 그러니까 본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런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의 목표가 있었다면 사실 지금 청년들한테는 그런 것마저도 이제 내 집 마련이란 말을 아예 쓰지도 않고요. 그런 것마저 사치가 된 사회.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과 능력과는 별개로 좀 기회를 보장받는 것조차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기회 사다리는 예전처럼 공부를 하고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취업을 하는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주식 이것 말고는 이 친구들이 기회라고 느껴지는 사회가 아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취업난만 보는 것보다는 이전의 교육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대학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까 최민 국장님 말씀처럼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얻어내야 하는 소득의 정도가 있다면,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오면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 욕구가 이미 해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표를 채울 수조차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사실 취업나 자기의 꿈을 이뤄내는 과정 자체가 사실 무너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태현 대변인이 주변에 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럴 텐데요. 물론 좌절에 빠진 친구들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 선배분들 제 나이 때는 사실 지금 바로 취업을 준비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배분들은 이제 취업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공무원을 많이들 준비를 하십니다. 특히 제가 사회과학대학 계열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 공무원 준비에 좀 빠지게 되는데 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이유도 사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택해서 어떻게든 계속 살아가기 위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취업난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임금 정책이나 노동 정책으로 기업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청년들이 고용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졌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고용의 유연성 자체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 청년들의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간극이 약 20%입니다.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체감 실업률이 이제 25.4%고 정부가 올해 11월에 발표했던 것이 이제 5.5% 가량이 되는데 그 정도 간극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청년들이 갖고 싶은 일명 좋은 일자리를 기성세대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자리로 가지 못하는 괴리감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대치를 낮추고 조금 낮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면 경쟁률이 낮아지고 이제 취업이 조금 쉬워지지 않겠냐라고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무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기성세대 때는 사실 대학을 나오면 어느 정도는 취업이 보장이 됐지만 지금은 대학을 나온다는 게 취업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대학을 나왔다가 실직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니면 새로운 야권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그 고용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민 국장님, 선한희 네. 위원장님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태한 대변인님은 현실적으로 지금 취업 시장에서 젊은 층들이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막혀서 지금 진출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기성세대 정권의 책임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정부의 책임 이쪽에 대해서 지금 이태한 대변인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어떻게 두 분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더 보충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애초에 지금 청년들이 유례없는 최악의 경제 상황 그리고 취업 시장에 놓여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사실 단순하게 취업이 어려운 것보다도 저는 정부의 스탠스에서 청년들이 상당한 실망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전문직과 비전문직 등으로 이제 여론을 갈라지는데 어찌 보면 정책이 집행이 됐거든요. 여론이 갈라지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정책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청년들이 상당히 분노했던 부분이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취업은 기업의 몫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제부터 예. 근데 대선 그리고 집권 초까지만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시던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근데 애초에 집권 말기가 돼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이제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으로 확 줄여놓고 이제는 기업이 이제 청년 일자리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정부가 무책임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 예. 고용의 유연성을 점점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쉽게 해고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예. 분명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반드시 큰 기업이나 거대한 기업의 일자리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동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한국 사회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고 특히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기본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들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건 정부의 물론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정부의 정책의 입법 과정을 함께 책임져야 할 국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청년들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고 어떤 차기 정부를 탄생시켜야 할까요? 그 부분 조금 이야기를 진전을 해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부의 아까 그런 기업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가장 위험성 있는 건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는 최저임금보다 못 줘도 일할 사람은 넘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자유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오히려 일자리의 안정성을 굉장히 위협하는 발언들을 좀 계속 해왔었고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질문처럼 청년들이 과연 그런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건 우리 모두 고민해볼 문제고요. 정부의 문제를 만약 얘기한다면 저도 고민되는 지점은 사실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에 양질의 일자리보다 일자리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높이기 위한 것들 때문에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건 굉장히 일경험을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좋았지만 일단 가면 건전지처럼 쓰여지고 버려지는 이 노동 일자리의 문제는 사실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 어떤 차기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정권을 이제
재창출을 해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정부에서도 단기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취업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선택해서 전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좀 보장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기 일자리 정책 등 정부의 정책이 일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의 유연성이라든가 여기까지 가는 건 조금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태한 대변인님, 그 이제 지금 저희 뭐 대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차기 정부는 어때야 된다. 다음 대통령은 어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청년들이 이제 가장 원하는 대통령상을 말한다면 예.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청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대통령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정부들이 특히나 이제 과거 정부에 대한 그 개파 청산 등의 움직임을 조금 많이 보여왔고 그런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동산 문제, 취업난 문제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보다도 일반적인 정치적 스탠스 자체가 과거 청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쪽을 지향하는 후보가 조금 더 이제 청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 뭐 어찌 보면 또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이제 또 하나 더 여쭤보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결정했어요. 근데 후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청년층 2030 세대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뭐 굳이 언급하자면 홍준표 후보, 뭐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돼서 조금 좀 표가 빠져나간다, 뭐 지지가 빠져나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계속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결국에 3월 9일 투표 때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당내 경선이 끝나고서 탈당이 실제로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제 탈당의 이유는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던 것에서 오늘 조금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무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얼마 전에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탈당표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즉 애초에 중도 성향을 지닌 유권자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보거든요. 변동성이 워낙 큰 청년 세대는 애초에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거리가 먼 세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탈당하신 분들과 중도층 대부분이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확실히 마음을 굳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 개인이 그리고 캠프가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 표심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한희 위원장님 저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아직 표심이 옮겨가진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서 가장 큰 고민됐던 점이 저도 청년이고 청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이준석 당대표라는 지위를 사실 국민의힘이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청년 당대표가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당대표는 정말 그 당원들의 힘으로 된 자리인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당대표 흔들기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 당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와 계속 불협화음이 계속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그들의 아주 내부적인 갈등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청년이 당내에서 지위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예. 사실 그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 대부분의 거대 정당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그 전북대에 와서 취업 어플이 이제 개발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후보를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저는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나오고 정책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생긴다면 저는 이 움직이지 않는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지지가 아직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모로 지금 고민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보다 민주당 내에 대한 거부감이 예.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 내로남불 이미지나 여러모로 사과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과거들의 모습들이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좀 시원시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예. 같이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것들이 아마 표심을 좀 못 얻고 있지 않나.
네, 하지만 충분히 지금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대한 저희가 기조가 변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대 양당 후보에게는 말씀하시죠. 아까 선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이제 반박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대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고위원 측과 이제 당대표 측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것도 분명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정당의 플랫폼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가장 선진적으로 만들어놨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국민의힘은 2017년부터 청년정치학교를 통해서 청년정치인 교육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 김인년이랑 기사련의 젊은 연합당을 롤모델로 한 청년의 힘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청년들을 홍보용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청년들이 정치에 더욱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아놓고 있고 사실 저는 당대표와 지금 이 중진 의원들 사이에 이런 조금 뭐랄까요? 좀 괴리가 벌어진 것도 사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애초에 30대 당대표가 당선이 된 적도 없었고요. 거대 여야에서.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30대 당대표의 당선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을 수직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 당 자체는 현재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이제 정당 자체는 2선에 조금 머물러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청년들에게는 지금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대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국민의힘 지금 현재 청년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자처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위원장마저도 본인이 자처했고 그다음에 청년 내각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청년 보좌관 제도를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부적으로 청년의 자리는 보좌하는 역할, 동원되는 역할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랑 여러 가지는 청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주체성과 당사자성을 굉장히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년위원장부터 좀 교체를 빨리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최민희 의원 먼저 말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 당 모두가 사실 청년 담론 자체를 관습화된 문법으로 예.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아까 대변인께서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될 당시에 여당 쪽에서 장유서 이야기 한번 나왔었죠. 예. 물론 이제 그게 오해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훼손은 됐지만은 그러니까 30대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약간 이런 되게 조롱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도 예.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연령, 나이, 경험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현재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청년 정책이나 청년들을 포괄하고 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청년이라고 하는 문법 자체가 과연 아까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단일화된 청년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두 분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사실 청년의 다양한 욕구라든지 누리고자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지역, 성별 혹은 장애의 여부 혹은 자기의 학력, 출신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체의 문법으로는 지금 현재의 청년 유권자분들, 2030 유권자분들의 마음을 담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사실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두 양당 모두 좀 낡은 문법을 갖고 있다, 낡은 시각으로 청년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또 말씀인데요. 예, 이태한 대변인 어떠한 말씀? 일단 지금 아까 청년위원장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리 자체를 그리고 직함 자체를 중요시하는 경향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이 구체적 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북 도당 같은 경우에도 실무의 대부분을 이제 청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펼치냐의 차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이 위원장 그리고 이 보좌진의 이 직함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세대적인 문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거기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우리 청년들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북에 와서 이분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나는 비천한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비천한 출신인데 굉장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리고요. 그게 또 청년들이 듣기에는 일정 부분 공감이 가면서도 그러면은 저렇게 노력하지 않는 나는 또 당연히 도태되고
좌절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뭐 패배 의식을 당연하게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 부분 조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이태한 대변인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일단은 후보 개인의 도덕성 자체도 조금 문제가 많아서 청년들이 이제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사실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적으로 보나 조금 포퓰리즘적 성향이 짙은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후보의 자질이죠. 근데 성남시절 시절과 경기도지사 경력을 피력하면서 일 잘하는 정치인을 현재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지지자들이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행한 일 중에 가장 잘했다라고 치켜 세우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대장동 재개발 사업이고 그리고 하나가 계곡 정비 사업입니다. 근데 대장동은 지금 온갖 의혹이 터지고 있는데도 정작 특검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어서 청년들이 쉽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곡 정비 사업의 경우는 지금 남양주시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이미 민주당 경선 당시에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물론 저는 계곡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이재명 후보의 실행령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벤치마킹을 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만족한 사업이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도지사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를 마치 본인만의 업적으로 포장하려거나 즉 이미지 메이킹에만 조금 혈안인 모습은 모습에 조금 어느 정도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청년들이 그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설한희 위원장님. 네, 저는 포퓰리즘이란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소득 정책이나 여러 모드는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도덕성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특검 받겠다. 하겠다. 다 모아서 특검하자라고 이미 후보도 얘기했고 당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에서 가장 고민하고 사과해야 되는 지점은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김건희 씨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대국민 사과라고 했지만 그 사과문을 다 들어보셨다면 아마 이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건지 남편에게 사과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사과문이었고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돋보이기 위해서 경력을 부풀렸다라는 걸 대놓고 인정했고 그럼 그래도 되는 건가? 그렇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가? 이런 문제에서 좀 후보에서도 입장을 좀 분명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희망고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편인데요. 윤석열 후보에 있어서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어떤 입장이 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그런 자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하겠다는 정치와 미래 이게 어떤 그림인지 저는 사실 본인이 입장에서는 말한 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민 사무국장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앞세우고 있는 게 흑수저 출신이다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예. 저는 그 흑수저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정책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곱절로 커지고 있는 자산 격차를 어떻게 이 한국 사회 안에서 폐해가 되지 않도록, 폐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잡아가는 정책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사실 선한희 위원장님 얘기해 주시겠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검증들이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 후보 측의 가십적인 부분들에 검증되고 사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년 관련 정책들이라든지 혹은 정말 주요한 공약들에 대해서 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유권자들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데 사실 후보자의 사생활적인 부분들까지 드러내면서 혹은 양쪽에서 영입하는 후보들의 사생활적인 부분까지 좀 공격하는 방식으로 얘기되는 것이 좀 이 현재의 정치에 대한 사실 조금 함열감 비슷한 것들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최민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선 전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정책적 논의보다는 이제 서로의 후보의 가족 관계를 건드리는 그런 네거티브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에는 분명 청년들이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미지 메이킹이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있으셨는데 과연 청년들이 바라는 게 이미지 메이킹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또 송영기 대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 이제 공적인 일을 수행하다 그런 것이다라고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과연 청년들이 바라는 이미지 메이킹일까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이 한창인데요. 그 후보들의 이 정책은 청년 정책으로서 좀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것을 하나씩 꼽아 주시면서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한 위원장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청년들은 다른 세대와도 동일선상에 놓여지면 알아서 잘 경쟁하고 제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노조 고용 세습을 차단한다거나 지역 청년 공정 교육 훈련 그리고 취업 기회 보장 등을 포함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정 취업 공약이 그 어떤 청년 정책보다도 중요를 떠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한희 위원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소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기회사다리가 보장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요 최근에 나왔던 정책 중엔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지자체에서 진행되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지자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빚을 지면서 사회의 첫 내딜 때 시작을 해야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요. 뭐 앞으로 군대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더 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장님. 저는 반대로 좀 예.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정책 정말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십시오. 싶어요. 두 후보 마찬가지인데요. 성차별의 구도를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나오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공약이 정말 사실 파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공론회장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문제가 있는 정책도 분명히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위안부 여성분들에 대한 피해 지원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세부적으로 피해자들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강화돼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폐지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페미니즘에 대해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조해주는 이런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좀 대선 과정 안에서 좀 차치하고 정말 차별 없는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양당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새해 첫 시간으로 마련한 저희 시사토론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냉정한 비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과 애정이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2022년 새해 우리 청년들이 걱정을 덜고 희망의 싹은 좀 틔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토론 마치겠습니다.